당장 짐 싸서 나가.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아버지 장례식 날 새어머니가 15살 소녀에게 내뱉은 잔혹한 말이었습니다. 내 핏줄도 아닌 게 뻔뻔하게.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니? 겨울밤 가방 하나로 쫓겨난 소녀는 7년 후 500억 빌딩 앞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셨을 때 전 이미 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소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그녀를 쫓아낸 새어머니는 과연 어떤 최후를 맞게 될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혹독한 12월 추위가 서울 강남구 한복판의 장례식장까지 파고들었습니다. 15세 소녀 강유나는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고 있었죠. 새어머니 박혜진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장례식장 한 모퉁이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문객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혜진의 목소리는 유독 차갑고 명확했어요. 이 집은 이제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알겠지? 유나는 아버지의 관 앞에서도 서슴없이 자신을 내쫓는 혜진을 바라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7년 전 8살이었던 유나가 교통사고로 엄마를 잃었을 때부터 시작된 악몽 같은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엄마가 유나를 데리러 학교 앞에 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날 말이죠. 유나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가 오열하는 모습만 기억날 뿐이었어요. 엄마, 왜 나만 남겨두고 갔어요? 유나는 마음속으로 하늘나라에 있을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도 혜진과 재혼하지 않았을 테고 유나도 이런 서러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요. 아버지의 재혼 이후 혜진의 친아들인 의붓 오빠 이재훈은 항상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명품 운동화는 기본이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는 비싼 과외도 받았어요. 용돈도 한 달에 50만 원씩 받으면서 친구들과 놀러 다녔습니다. 반면 유나는 집안일과 심부름만 도맡아 했죠. 유나야, 설거지 좀 해놔. 재훈이는 공부해야 하니까. 유나야, 빨래 널어놔. 엄마는 재훈이 과외비 벌러 나가야 해. 유나야, 마트 가서 이거 좀 사와. 재훈이는 학원 가야 하거든. 매일 반복되는 차별과 무시 속에서도 유나는 참고 견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요. 아버지만큼은 유나를 예뻐했거든요. 비록 혜진의 눈치를 보느라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유나도 그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퇴근하면 유나에게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곤 했습니다. 혜진이 보지 않을 때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혜진의 시선이 차가워지는 걸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작은 관심만으로도 유나는 모든 걸 견딜 수 있었어요. 유나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항상 무거웠습니다. 집에 가면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거든요. 때로는 재훈이 친구들을 데려와서 유나를 무시하고 놀리기도 했어요. 야, 이게 내 여동생이야. 얘는 완전 집안일만 하는 애야. 재훈의 말에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을 때마다 유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혜진이 늘 말했거든요. 재훈이 오빠니까 잘하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자 혜진은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어요. 네 아버지 장례비도 우리가 다 댔어. 이제 정말 갚을 건 갚았지? 혜진이 차가운 시선으로 유나를 훑어봤습니다. 유나의 낡은 교복과 달아빠진 운동화까지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장례식장에 온 조문객들이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유나는 그 시선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 애가 누구지? 왜 저렇게 떨고 있어?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유나는 수치심과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미성년자인 자신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었거든요. 법적으로도 혜진이 후견인이었으니 혜진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훈아, 너도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런 애가 집에 있으면 친구들 부르기도 창피하잖아. 네, 엄마.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솔직히 불편했거든요. 재훈까지 동조하자 유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관 앞에서 벌어지는 이 잔혹한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재훈은 유나보다 3살 많았지만 항상 유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엄마, 얘 때문에 우리 집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요. 제 친구들도 오기 싫어하더라고요. 재훈의 말에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도 아버지 딸이에요. 어디 갈 곳도 없고. 딸, 너는 그냥 얹혀 살던 애일 뿐이야. 이제 다 컸으니까 알아서 살아. 혜진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왔던 일처럼 차갑고 단호했어요. 실제로 혜진은 유나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이미 계획을 세워뒀던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고 누워있을 때 이미 각종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유산도 다 정리됐어. 당연히 재훈 가정이니까 재훈이가 다 받는 거고 너한테 줄 건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유나는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을 위해 뭔가 남겨뒀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마저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이미 모든 걸 재훈 명의로 옮겨놨다고 했어요. 법적으로도 문제없다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통장에 있던 돈도 보험금도 다 재훈이 몫이야. 당연하지 않겠어? 아버지 명의의 집까지 재훈이 상속받게 되어 있다며 혜진은 서류를 흔들어 보였어요. 유나는 그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15살 소녀에게는 너무 복잡한 법적 문제였거든요. 유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준비해뒀을 거라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정말로 이 세상에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는 걸까요? 가방 하나만 싸서 나가. 오늘 밤까지.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따뜻했던 미소가 떠오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으셨을 텐데요. 아버지, 저 잘 살 수 있을까요? 정말 무서워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며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유나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누구도 직접 나서서 도와주지는 않았습니다. 유나는 혼자 남겨진 아버지의 관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7년간 참고 견뎌왔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이제 정말로 세상에 혼자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유나의 얼굴을 때렸어요. 가방 하나만 든 채로 서울 한복판을 떠도는 15살 소녀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유나를 힐끗 보며 지나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두 자신의 삶에 바빴거든요. 유나는 혜진이 사라진 장례식장을 뒤돌아보며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걸 되갚아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당장은 어디서 잠을 잘지, 뭘 먹고 살지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서울 거리를 떠도는 유나의 마음속에는 복수에 대한 의지보다 생존에 대한 절박함이 더 컸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지하철역 근처 벤치에 앉아있던 유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곳이 있어 보였어요. 15살 소녀에게 서울의 겨울밤은 너무나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혹시 이대로 얼어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성공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야 아버지께도 부끄럽지 않고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얘야, 들어와서 따뜻한 것 좀 먹어. 유나가 거리를 헤매며 걸어온 지 3시간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발가락 끝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정도였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리고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심지어 손가락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추웠어요. 그때 작은 분식집에서 나온 따뜻한 불빛과 함께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괜찮아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추위에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혹시 나쁜 사람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분식집 사장 김정호는 유나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몸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50대 초반의 정호는 딸뻘 되는 아이가 겨울밤에 떠도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이 파랗게 질렸잖아. 이러다 큰일 난다. 정호는 유나의 팔을 살짝 잡아 끌며 가게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유나는 처음에 저항하려 했지만 너무 추워서 힘도 없었어요. 정혼의 떡볶이는 동네에서 20년째 운영해온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항상 따뜻한 온기로 가득한 곳이었죠.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유나를 감쌌어요. 떡볶이 끓는 냄새와 튀김 기름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유나는 그제야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깨달았어요. 소영아, 어묵국 하나 끓여줘. 애가 얼어 죽겠어. 정호의 아내 이소영이 주방에서 나오더니 유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5살 소녀가 한겨울밤에 혼자 떠돌고 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소영은 40대 후반의 다정한 여성이었는데 유나를 보는 순간 모성 본능이 발동했어요. 아이고 얘야. 어디서 왔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소영의 목소리는 정말로 따뜻했습니다. 7년간 혜진에게 시달리며 살았던 유나에게는 오랜만에 듣는 다정한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유나는 그 순간 엄마가 그리워져서 울음이 터져나올 뻔했습니다. 따뜻한 어묵국을 내주자 유나는 처음으로 하루 종일 먹지 못했던 걸 깨달았습니다. 아침에는 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낮에는 혜진에게 쫓겨나는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국물 한 모금을 마시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웠던 속이 따뜻해지면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유나는 울면서 어묵국을 마셨습니다.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였어요. 7년간 혜진 밑에서 살면서 이런 무조건적인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대지 말고. 소영이 유나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유나는 이런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랐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던 것처럼 말이죠. 괜찮니? 많이 힘들었구나. 소영의 말에 유나의 눈물이 더욱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참고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정호와 소영은 유나의 사연을 차근차근 들어봤습니다. 유나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쫓겨난 일부터 지금까지의 상황까지 7년간 겪었던 모든 서러움까지도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재혼하셨는데 그때부터 정말 힘들었어요. 유나는 혜진과 재훈에게 당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놨습니다. 매일 집안일만 시키고 재훈이는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자신만 무시당했던 이야기들을요. 장례식장에서 쫓겨났다고. 15살 애를. 정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새어머니라고 해도 아버지 장례식 당일에 미성년자를 내쫓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것도 한겨울에. 소영도 분노와 안타까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나를 보는 순간 마음이 더욱 짠했습니다. 그럼 지금 갈 곳이 없구나? 네.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엄마 쪽 친척들은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연락이 끊어졌고요. 유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막막한 현실을 말로 하니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정말로 세상에 자신 혼자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돈은 있니? 아니요. 용돈도 안 주셨거든요. 정우와 소영은 서로 눈을 마주봤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는 없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 집에서 지내면 안 되겠니? 소영의 제안에 유나는 고개를 젓고 만류했어요. 아니에요. 폐만 끼쳐드릴 텐데. 그리고 저 같은 애를 도와주시면 오히려 손해만 보실 거예요. 유나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7년간 혜진에게 들었던 말들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쓸모없는 애 같은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거든요. 폐가 아니야. 우리도 딸 같은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거든. 정우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정우와 소영은 아이가 없어서 늘 아쉬워했거든요. 유나를 보는 순간 운명 같은 만남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냥 도움만 받을 수는 없어요. 저도 뭔가 해야 해요. 유나가 자존심을 지키려 했지만 정호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우리 가게 일 도와주면서 용돈 벌어야 돼. 15살이면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 할 수 있잖니? 정호는 유나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일부러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일해본 적이 없는데요. 물론이지. 우리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어려운 일 아니야. 소영이 유나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나의 손은 아직도 차가웠지만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그럼 처음에는 설거지나 청소 같은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고 천천히 음식 만드는 것도 배워보자. 정호의 말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그날 밤 유나는 처음으로 진짜 집 같은 곳에서 잠들었습니다. 가게 뒷방에 마련된 작은 침대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편안했어요. 소영이 직접 이불을 덮어주고 잘 자라고 인사할 때 유나는 울음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우리가 내 가족이야. 이제 걱정하지 마. 소영의 말이 유나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7년간 새어머니 밑에서 눈치만 보며 살았던 유나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적 같았어요. 내일부터 떡볶이 양념 만드는 법부터 가르쳐 줄게. 우리 비법이거든. 정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15살 소녀였지만 이제 자신을 받아준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정우와 소영이 깨기 전에 가게 청소를 하고 싶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먼저 하고 싶었거든요. 7년간 집안일을 해온 덕분에 청소는 자신 있었습니다. 얘야, 벌써 일어났니? 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가게 바닥까지 깨끗하게 닦아놓은 유나를 보며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었어요. 유나의 말에 정우와 소영은 서로 눈을 마주봤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싶었어요. 그날부터 유나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 청소를 하고 정우와 소영이 오면 함께 하루 준비를 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유나야, 양념에 뭘 넣었길래 이렇게 맛있지? 정호가 신기한 표정으로 유나가 만든 떡볶이를 한 입 먹어봤습니다. 분식집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난 유나는 이미 모든 메뉴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혼자서도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매콤한 맛 뒤에 단맛이 살짝 돌면서 중독성이 있게 만들어 봤어요. 유나는 기존 레시피에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조금씩 더해갔습니다. 고추장 베이스에 꿀과 사과즙을 넣어 단맛을 살리고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로 고소함까지 더했어요. 단순히 매운 맛만 있던 기존 떡볶이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소영이 감탄하며 물어봤습니다. 유나는 매일 밤 요리 관련 유튜브를 보고 도서관에서 빌린 요리책을 탐독했어요. 단순히 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맛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건데요. 일본 라멘에 사과즙을 넣으면 단맛이 은은하게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에도 적용해 봤어요. 유나는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응용할 줄 알았어요. 다른 음식의 원리를 이해하고 떡볶이에 맞게 조정한 것이었습니다. 16세라고는 믿기 어려운 창의력이었죠. 이거 완전 대박인데? 소영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나의 새 레시피로 만든 떡볶이는 기존 메뉴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거든요. 달콤함과 매운맛의 절묘한 조화가 입맛을 돋웠어요. 한번 먹으면 계속 생각나는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로 신메뉴 내볼까? 유나의 제안에 정호 부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매콤달콤 떡볶이라는 이름으로 메뉴판에 올리자 손님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첫날부터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사장님, 이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레시피가 뭐예요? 어디서도 먹어본 적 없는 맛인데요. 정말 신기해요. 완전 중독적이에요. 매일 와서 먹고 싶어질 것 같아요. 대학생 손님들이 매일같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소문을 낳으면서 동네 맛집으로 입소문이 퍼져나갔어요. 유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인스타그램으로 맛집을 찾아보거든요. 유나의 제안에 정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알아서 해봐. 인스타그램이 막 유행하기 시작하던 시기였는데 유나는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했어요. 젊은 세대의 감각이 있었던 거죠. 유나는 정혼의 떡볶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매일 음식 사진을 올렸습니다. 떡볶이가 끓는 모습부터 완성된 음식까지 먹음직스럽게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해시태그도 열심히 달았습니다. 맛집, 떡볶이, 매콤달콤, 대학로, 분식집, 인생떡볶이 이런 식으로요. 사진 찍는 실력도 점점 늘어서 전문가 수준이 되었어요. 조명과 구도를 고려해서 정말 맛있어 보이는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유나의 마케팅 센스가 빛을 발했습니다. 정혼의 떡볶이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만 명을 넘어서면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다른 동네에서 지하철 타고 오는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와,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정말 맛있네요. 사진이랑 똑같아요. 진짜 예뻐요. 인스타그램 보고 왔어요. 완전 핫플레이스네요. 젊은 손님들의 반응에 정호와 소영은 신기해했습니다. 20년간 운영한 가게가 유나 덕분에 완전히 새로워진 것 같았어요. 학생증 보여주시면 500원 할인해드려요. 유나가 제안한 학생 할인제도 대성공이었습니다. 근처 대학가 학생들이 단골이 되면서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유나는 손님들의 패턴까지 파악했어요. 점심시간에는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저녁시간에는 든든한 메뉴를 추천했습니다. 고객 서비스에도 남다른 센스를 보였어요.
배달 앱에도 등록하면 어떨까요? 배달 앱이 막 활성화되던 시기였는데 유나는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배달 앱 등록 절차부터 메뉴 사진 촬영까지 모든 걸 유나가 처리했어요. 배달 주문이 늘면서 하루 매출이 50만 원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하루 15만 원 정도 벌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거였어요. 20년간 운영해온 가게가 이렇게 급성장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천재구나.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다 생각해내니? 정호가 흐뭇한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 떨면서 들어온 15살 소녀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유나 덕분에 매출이 3배나 늘었어. 이제 우리도 좀 여유가 생겼네. 소영도 신기해했습니다. 20년째 운영해온 분식집이 유나가 온 후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젊은 손님들로 가게가 항상 북적이고 동네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줄 서서 먹는 곳이 되었습니다. 유나는 단순히 아이디어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행에 옮겼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부터 마감까지 성실히 일했습니다. 손님 응대도 친절하게 하고 가게 청소도 완벽했어요. 손님들도 유나를 좋아했습니다. 16세 소녀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거든요. 여기 사장 딸이 정말 대단하네요. 나이가 어린데도 완전 프로 같아요. 유나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자신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유나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6개월 전 아무것도 몰랐던 자신이 이렇게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건 정호 부부 덕분이었거든요. 고맙긴 우리가 고맙지. 덕분에 가게가 이렇게 잘 되는데. 하지만 유나의 꿈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경영 관련 책을 읽으며 더 큰 사업에 대해 공부했어요. 요리책도 탐독하면서 새로운 메뉴 개발에 몰두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창업 관련 서적들로 침대 옆이 가득했어요. 유나는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하루에 있었던 일들과 배운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꼼꼼히 적었어요. 언젠가 자신만의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매출 증가와 함께 유나의 월급도 올랐어요. 처음에는 8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15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나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했어요. 언젠가 독립할 때를 대비해서 말이죠. 이제 더 큰 꿈을 꿔도 될 것 같은데. 정호가 유나의 가능성을 인정하며 격려했습니다. 분식집에서의 성공은 유나에게 자신감을 심어줬어요. 이제 더 큰 도전을 해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제 가게를 차려보고 싶어요. 건강한 한식을 파는 가게요. 유나의 말에 정호와 소영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 우리 딸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가 뒷받침해 줄 테니까. 18개월간의 분식집 생활을 통해 유나는 장사의 기본기부터 고객 서비스, 마케팅까지 모든 걸 배웠습니다. 이제 독립할 준비가 되었어요. 사장님, 이 자리 임대료가 얼마예요? 18세가 된 유나는 정원의 떡볶이에서 200m 떨어진 상가 건물을 보며 문의했습니다. 1층에 위치한 15평 남짓한 공간이었는데 유나의 눈에는 완벽한 입지로 보였어요. 근처에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고 대학교도 가까워서 고객층이 다양했습니다. 월세 150만 원에 보증금 2천만 원이야. 어린 학생이 뭐하러 이런 걸 알아보니?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18세 여학생이 상가 임대를 문의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더욱이 혼자서 말이죠. 제가 사업하려고요. 도시락 전문점을 차릴 계획이에요. 도시락? 18살 애가? 장난하는 거야? 중개업소 사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였어요.
지난 18개월간 철저히 준비해왔거든요. 네, 건강한 한식 도시락이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집밥 같은 도시락을 만들 거예요. 유나는 지난 18개월간 정원의 떡볶이에서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저축했습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장님 부부가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나머지는 제가 모은 돈으로 충당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정우와 소영은 유나의 독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자금은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어요. 우리 딸이 하고 싶다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정호는 유나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8개월 동안 함께 지내면서 진짜 가족 같은 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빨리 독립하는 거 아니야? 좀 더 경험을 쌓고 나서. 소영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했지만 유나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요. 더 늦으면 용기가 없어질 것 같아서요. 유나는 이미 사업 계획서까지 작성해 놓았습니다. 목표 고객층, 메뉴 구성, 마케팅 전략까지 상세하게 계획했어요. 18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유나 키친이라는 상호로 건강한 한식 도시락 전문점을 운영할 거예요. 바쁜 현대인을 위한 집밥 같은 도시락이 컨셉이에요.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 10가지가 들어간 도시락을 6,000원에 판매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처 직장인들이 점심 한 끼를 해결하기에 부담 없는 가격이었어요. 준비는 다 됐어? 네. 메뉴도 정했고 공급업체도 알아봤어요. 용기랑 포장지 업체도 연락했고요. 유나는 몇 달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왔습니다. 새벽 시장에 가서 재료 가격도 알아보고 음식 용기 업체들과도 미리 상담을 받았어요. 심지어 보건소에 가서 영업신고 절차까지 미리 알아둔 상태였습니다. 개업 준비에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인테리어는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주방 설비에 집중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정호가 적극적으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나가 얼마나 성실하고 똑똑한지 지켜봤거든요. 개업하기 전에 시식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홍보 좀 도와주세요. 유나는 이미 개업 전 마케팅 계획까지 세워놓았어요. 주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시식 이벤트를 열어서 미리 입소문을 내려고 했습니다. 또한 개업 첫 주에는 런치박스 3개 구매 시 1개 무료 증정 같은 이벤트도 계획했어요. 초기 고객 확보를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한 달의 준비 기간을 거쳐 드디어 유나키친 1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유나에게는 꿈의 시작이었어요. 새벽 4시부터 나와서 반찬을 준비하고 7시부터 도시락을 포장했습니다. 개업 당일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유나의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어서 오세요. 유나 키친입니다. 제가 사장입니다. 첫 손님에게 인사하는 유나의 목소리는 당당했어요. 18살 여학생이 혼자 사업을 한다는 게 신기했는지 손님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진짜 18살이에요? 대단하네요. 고등학생 때부터 분식집에서 일하면서 준비했어요. 유나의 도시락은 첫날부터 입소문을 탔습니다. 10가지 반찬이 정성스럽게 들어있는데 가격은 6,000원이었거든요. 근처 도시락집들보다 훨씬 구성이 좋았어요. 이 가격에 이렇게 많이 주세요? 반찬도 정말 집에서 해먹는 맛이에요. 매일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유나는 매일 새벽에 직접 반찬을 만들었어요. 냉동식품이나 기성품은 일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집밥 같은 맛을 내기 위해서였어요. 개업 일주일 만에 하루 평균 80개씩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120개로 늘었고 3개월 후에는 하루 200개 완판을 달성했어요. 정말 성공할 줄 몰랐는데 유나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서서 졸기도 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가게를 운영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과의 소통도 즐거웠어요. 맛있다고 칭찬해주는 손님들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사장님, 이 나물 무슨 나물이에요? 집에서도 해먹고 싶어요. 도라지 나물이에요. 레시피 알려드릴까요? 유나는 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메뉴 개발 아이디어도 얻었어요. 어떤 반찬을 좋아하는지, 어떤 맛을 원하는지 파악해서 메뉴에 반영했습니다. 유나야, 몸은 괜찮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유나는 행복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던 일이니까요. 6개월이 지나자 유나키친은 동네 유명 맛집이 되었어요. 직장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월 매출도 3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었어요. 18살 소녀가 혼자 이룬 성과치고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유나 사장님, 투자 제안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유나키친을 운영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의 사업가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유나키친은 동네 맛집을 넘어서 지역 전체에서 유명한 도시락집이 되었어요. 하루 평균 300개씩 판매하며 월 매출 5천만 원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요? 네. 저희가 자금을 지원해 드리니까 2호점, 3호점 확장하시는 게 어떨까요? 투자자는 유나키친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학생이 운영하는 성공한 도시락 전문점이라는 스토리까지 더해지면서 각종 언론의 주목을 받았거든요. 지역 방송에서 10대 창업가로 조명받기도 했습니다. 유나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나는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았어요. 지난 1년간 사업을 해보면서 확장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하지만 기회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우와 소영에게 상의한 후 유나는 투자를 받기로 결정했어요. 조건도 나쁘지 않았고 투자자들이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사업 1년 만에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2호점, 3호점을 연이어 오픈했습니다. 각 매장마다 1일 평균 200개씩 판매하면서 전체 매출이 급상승했어요. 이제 정말 사업가가 됐네. 유나는 뿌듯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장례식장에서 쫓겨났던 15살 소녀였는데 이제는 3개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어요. 직원 관리부터 매장 운영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했습니다. 각 매장별로 매니저를 두고 정기적으로 매장을 순회하며 품질 관리를 했어요. 프랜차이즈 문의가 쇄도하고 젊은 CEO로 각종 언론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한식 도시락의 대명사로 자리 잡으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어요. 유나키친 사장님,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직원이 전해준 인터뷰 요청 리스트를 보니 놀라웠습니다. 경제 전문지부터 여성 잡지까지 다양한 매체에서 유나와의 인터뷰를 원했어요. 어떻게 어린 나이에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나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자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같은 좋은 분들을 만났던 것도 큰 힘이 됐고요. 유나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어요. 동시에 유나키친 브랜드의 가치도 급상승했습니다. 건강한 한식의 대명사가 되면서 유나는 19세에 연 매출 50억을 달성했어요. 직원 수만 해도 50명이 넘었고 전국에 10개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직원들과 함께한 생일 파티에서 유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20세 생일이었지만 이미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대표였어요. 전국 체인점 확장 계획을 세우고 건강한 한식 브랜드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각종 시상식에서 올해의 젊은 기업 가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한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하지만 성공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던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나 사장님, 큰일 났어요. 직원이 급하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황금밥상이라는 프랜차이즈가 우리랑 똑같은 메뉴로 장사를 시작했어요. 광고까지 대대적으로 하면서요. 유나는 황금밥상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정말로 유나키친과 거의 똑같은 컨셉의 프랜차이즈가 생겨 있었어요. 엄마표 정성, 황금 같은 맛이라는 슬로건까지 유나키친과 비슷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대표자 이름이었어요. 이재훈? 설마. 유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아는 그 재훈일까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 정말로 의붓 오빠 재훈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였어요. 엄마, 저 애가 정말 성공했네요. 텔레비전에까지 나오더라고요. 재훈이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유나의 성공 소식이 각종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혜진과 재훈도 이를 알게 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애가? 그 집안일만 하던 애가? 혜진도 놀라워했지만 곧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의붓딸이 이렇게 성공했다는 게 기분 나빴어요. 우리 덕분에 컸는데 이제 잘 됐다고 인사도 안 하네. 혜진은 동네 사람들에게 유나 자랑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험담을 했어요. 자신이 키워줬다고 허풍을 떨면서도 정작 유나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공한 거 우리 공이 큰데 우리한테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어. 사실 혜진은 유나의 성공을 질투했어요.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했던 아이가 이렇게 성공하다니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 애가 우리한테 배은 망덕하게 굴고 있어. 엄마, 우리도 뭔가 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재훈은 유나의 성공을 보며 질투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자신보다 3살 어린 의붓 여동생이 이렇게 성공하다니 자존심이 상했어요. 더욱이 자신은 대학 졸업 후에도 별다른 성과 없이 집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그래, 우리도 사업 한번 해보자. 그 애가 할 수 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야? 혜진과 재훈은 아버지 유산으로 받은 돈을 종자돈 삼아 황금밥상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습니다. 유나의 한식 도시락 아이디어를 완전히 베껴서 말이죠. 엄마표 정성, 황금 같은 맛. 슬로건까지 유나키친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메뉴 구성도 비슷하게 만들고 심지어 포장 디자인까지 따라했어요. 유나키친의 성공 모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었습니다. 무조건 성공하는 프랜차이즈라고 광고하면서 전국의 가맹점주를 모집했습니다. 화려한 광고와 허위 과장으로 단기간에 200개 가맹점을 모집했어요. 월 수익 500만 원 보장. 실패 확률 제로. 6개월 안에 투자금 회수 가능. 이런 과장된 광고를 내세우며 많은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가맹비도 유나키친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해서 가맹점주들을 유혹했어요.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악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고 가맹점 운영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도 없었어요. 본사 지원도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사장님, 이 반찬 상했는데요. 본사에서 공급한 재료의 품질이 엉망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보내기 일쑤였고 위생관리도 엉성했어요. 문의해봐도 제대로 답변도 안 해주고.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쌓여갔지만 혜진과 재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가맹비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이었어요. 본사에서 약속한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케팅 지원, 운영 노하우 전수, 지속적인 상담 등은 모두 허울뿐이었어요. 가맹점주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는 일까지 발생했어요. 유나는 황금밥상의 실체를 파악한 후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도 화가 났지만 무엇보다 소비자들과 가맹점주들을 속이는 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건 사기예요. 완전히 사기라고요. 유나는 황금밥상 피해자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들어봤습니다. 가맹비 2천만 원을 날린 가맹점주, 상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손님들까지 피해가 심각했어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황금밥상 가맹점주들이 유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같은 한식 도시락 업계의 선배로서 조언을 구한 것이었어요. 증거를 모으세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유나는 황금밥상의 사기 행각을 입증할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위 광고 자료, 부실한 재료 공급 증거, 가맹점주들의 피해 사례까지 꼼꼼히 모았어요. 동시에 유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금밥상의 본사 주소가 예전 자신이 살던 집이었던 것이에요. 여기가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에요. 7년 만에 다시 본 집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혜진과 재훈이 이곳을 황금밥상 본사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유나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쫓겨났던 그 집에서 지금은 자신을 해치려는 사업을 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15살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22세가 된 유나는 연매출 100억 원의 기업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끝장을 내겠습니다. 유나는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건물 매입이 가능할까요? 유나는 대형 로펌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손에 든 서류는 바로 자신이 어렸을 때 살던 집, 현재 황금밥상 본사가 있는 건물의 매매 정보였어요. 500억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건물을 사시겠다는 건가요? 변호사도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22세 여성이 500억짜리 부동산을 현금으로 매입한다는 게 쉽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유나는 지난 7년간 유나키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과 투자 수익을 모두 합쳐서 500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회사 지분을 일부 매각하고 부동산 투자 수익까지 더해서 현금을 확보한 것이었어요. 그럼 매입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동시에 유나는 황금밥상의 사기 행각을 입증할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허위 광고 자료 500건, 부실한 재료 공급 증거 300건, 가맹점주 피해 사례 200건까지 방대한 양이었어요. 이 정도면 사기 혐의로 고발하기에 충분합니다. 유나는 검찰에 황금밥상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들과 함께 집단 소송도 준비했어요. 한 달 후 법정에서 드디어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유나야, 네가 여기 왜? 혜진은 법정에서 유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7년 전 장례식장에서 쫓아낸 그 15살 소녀가 이제는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들을 고발한 고발인으로 나타난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새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유나는 차분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예전에 떨며 무서워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감히 네가 우리를 고발했다는 거야? 재훈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들보다 어린 의붓 여동생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황금밥상의 사기 행위를 고발했습니다. 법정에서 황금밥상의 모든 범죄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허위 광고로 가맹점주들을 기만한 사기죄, 부실한 재료 공급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식품위생법 위반까지 죄목이 수두룩했어요. 피고인들은 무조건 성공한다고 허위 광고를 하며 200여 명의 가맹점주들을 기만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혜진과 재훈의 얼굴은 점점 파래졌습니다.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것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혜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판사가 제지했어요.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유나는 증인석에서 담담하게 증언했습니다.
짐을 싸서 나가라고 하셨을 때 전 이미 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유나의 증언은 법정을 감동시켰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가맹비 2천만 원을 날리고 가게도 문 닫았어요. 황금밥상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상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어요. 병원비만 수백만 원 들었습니다. 증언이 이어질수록 혜진과 재훈의 죄상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혜진, 이재훈에게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전 재산 몰수를 선고합니다. 혜진과 재훈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들이 황금밥상으로 벌어들인 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판결 후 유나는 변호사와 함께 그 건물 앞에 섰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7년 전 쫓겨났던 바로 그 집을 500억에 매입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건물은 제 것이에요. 마침내 유나가 그 집 앞에서 웃으며 나오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었습니다. 7년 전 가방 하나만 들고 쫓겨났던 15세 소녀가 이제는 당당한 건물주가 되어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당장 짐 싸서 나가라던 바로 그 집 앞에서 말이죠. 유나 대표님, 황금밥상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울 계획이신가요?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법정 승리와 건물 매입으로 화제가 된 유나에게 전국의 관심이 쏠려 있었어요. 제가 매입한 500억 빌딩 일부를 무료로 제공해서 피해자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유나의 발표에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복수를 완성한 후에도 피해자들을 위한 계획을 세워놨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개인적 복수보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리 후 유나는 황금밥상 피해자들을 위한 재창업 지원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매입한 건물 1층과 2층을 무료로 제공해 피해자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황금밥상으로 인해 가게를 잃었던 가맹점주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유나는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 컨설팅, 자금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도왔어요. 제가 15살에 쫓겨났을 때 아버지가 저를 도와주셨듯이 이제 제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어요. 유나의 진심 어린 마음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복수를 완성한 후에도 원한에 머물지 않고 더 큰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거든요. 정우와 소영은 유나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됐구나.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7년 전 떨며 들어왔던 15살 소녀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덕분이에요.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요. 유나는 여전히 정호 부부를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혈연보다 더 진한 정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었거든요. 그동안 고마웠다. 우리가 더 고맙지. 정호도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분식집에 들어왔던 작은 소녀가 이제는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사업가로 성장한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유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유나키친 희망재단을 설립해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일에 나선 것이었어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재단을 통해 매년 100명의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직업교육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언니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원을 받은 한 고등학생이 유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유나는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유나는 빌딩 앞에서 정호 부부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해야 할 일도요.
유나의 말에 정호와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가 정말 자랑스럽다. 7년 전 장례식장에서 쫓겨났던 15살 소녀는 이제 연매출 500억 원의 기업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소녀는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등불이 되고 있었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일어서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작은 친절 하나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가장 값진 승리는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